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코가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가스공사 홍보실 아나운서 김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귀한 걸음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1회 코가스 포럼은 가스 산업 인사이트의 창간을 기념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 시대 천연가스 역할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분들이 모여 담론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코가스 포럼도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가스 산업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행사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될 건데요. 1부는 가스산업 인사이트 기고지별 창간을 기념하는 행사로 경과보고, 가스공사 사장님의 인사 말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는 본격적인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럼은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1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스공사 김경식 경제경영연구소장님께 경과보고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장 김경식입니다. 산학연 전문가 기구집 가스산업 인사이트 발간을 기쁘고 뜻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천연가스 산업의 미래와 다양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들의 교류 통로로서 가스산업 인사이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간으로 발행하는 가스산업 인사이트는 3편 내외의 외부 전문가 논단과 함께 가스공사의 최근 소식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논단 집필진과 현안들에 관한 여러 고견들을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코가스 포럼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한국가스산업 인사이트와 연계하여 발제와 토론 중심의 현안 논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가스공사 임직원과 함께하는 집필진들의 강연과 발표회, 그리고 학계와의 공동 컨퍼런스 주최 등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의 수고와 관심 속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스공사 최연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입니다. 우선 먼저 다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제1회 코가스 포럼과 가스산업 인사이트 창간 기념회에 참석해 주신 가스산업 전문가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에너지 전문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학계와 업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또 우리 전문 언론지 여러분들이 모두 모여서 정말 그 열띤 그리고 열린 토론의 장을 전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천연가스 사업이 이제 발전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면서 또 가장 경제적으로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또 확신하면서 오늘 저는 이제 사장으로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영연구소의 모든 연구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지금까지 가스공사를 이끌고 지켜주신 여러 전문가 학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가스산업 인사이트와 우리 가스 포럼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인사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천연가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와 의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준환 본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현재 원장님을 대신해서 본부장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방금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원장님께서 오늘 꼭 참석하고 싶다고는 하셨었는데 해외 출장 일정이 겹치셔서 제가 원장님께서는 꼭 축사를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신 원장님의 축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현재입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가스산업 인사이트 발간을 축하하기 위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려고 했지만 해외 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대신 서면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가스산업 인사이트 발간과 관련해서 먼저 존경하는 최연혜 사장님과 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스산업을 위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작업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빛이 나지 않는 일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정책 및 시장 환경은 과거보다 더 복잡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이행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신속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전통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가 에너지 안보와 전력 및 가스 가격 안정화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 확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성되어야만 탄소 중립이라는 중장기 과제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시장 환경하에서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켜온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합리적인 천연가스 도입 전략을 바탕으로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 공급을 실현하며 가스산업 시장 참여자에게 천연가스 공급 설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산업 인사이트 발간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원인 천연가스의 위상을 정립하고 에너지 전환기에 가교 에너지로서 천연가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가스공사 가스산업 인사이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최연혜 사장님 이하 수고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현재.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의 축하와 격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2부 행사인 코가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에너지 전환 시대 천연가스 역할을 주제로 발제,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발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이신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조홍종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조홍조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1회 코가스 포럼 그리고 가스 인사이트에 제가 글을 쓰고 발제할 수 있게 된 걸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은혜 사장님과 경제경영연구소 김병식 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는 경제학하는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에너지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천연가스가 현재 탄소 중립이 진행되는 전 세계 글로벌 아젠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사실은 이제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 에너지 컨섬션, 우리가 최종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할 때 전력의 포션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 에너지가 50%이고요. 수송 에너지가 한 3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의식주와 관련된 대부분의 생활이 한 80% 정도는 화석 연료로부터 에너지와 원료를 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 중립이 무탄소, 청정 에너지 전기화가 목적이라면 열 에너지와 수송 에너지를 과연 어떻게 전기로 다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전기로 다 한다고 하면, 특히 재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검증 가능한지, 비용 부분에서는 감당 가능한지, 민주적인 절차 하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설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탄소 중립을 진행하는 것은 글로벌 아젠다이고 인류가 추진해야 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것도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할지를 생각해 보다 보면 당연히 천연가스가 가운데서 브릿지 전원 또는 전환 연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연가스는 도시가스에서 열병합까지 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가스복합 발전을 통해서 유연한 전력 자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탄소 중립이 중요한 과정에 이제 각국이 이걸 추진하다 보니 굉장히 삐걱거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보셨다시피 유럽의 농민들의 시위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러우 전쟁 이후로 또는 그 전부터 탄소 중립에 의해서 저는 가격이 오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러우 전쟁이 그걸 폭발시켰죠. 그래서 올라가 버린 에너지 비용, 그리고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비료, 특히 하버보슈법을 통해서 천연가스로부터 아주 값싼 수소와 공기 중의 질소를 합성할 수 있는 하버보슈법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질소계 비료가 값싸게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갑자기 폭등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조금 같은 것도 마구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농민들은 처해 있기 때문에 유럽의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기가와트의 천연가스 복합발전소를 새로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2050년까지 에너지 아웃룩을 보시면 천연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었을 때 미국은 천연가스 발전이 거의 50%를 담당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늘면 늘수록 그 변동성을 맞춰줄 수 있는 원천적인 발전소는 가스복합이 가장 24시간 돌 수 있으며 효율적이며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ESG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에 스코프 3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코프 1, 2는 하향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현실적이지, 그러니까 ESG를 추진하는 게 굉장히 많은 비용 증가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용 인하가 기업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수준에서 공시 기준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더 비싼 비용을 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는 PNG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유럽은 FSRU를 통하여 LNG를 공급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천연가스에 목을 매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진행하려고 한다,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세 가지 원칙이 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검증이 되었느냐, 특히 연력학 1, 2, 3법칙을 위배하면서 되는 에너지 전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열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과정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 것이며 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한지를 검증할 때까지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수요 공급은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시장에서 조절되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와 기술했던 분들에게는 BC 분석을 통한 편익이 비용보다 높을 때에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기술적인 요건들, 그리고 과감한 투자 행위들은 그런 일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앞에 두 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재원 마련 그리고 비용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과연 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그 세 가지를 충족하면서 갈 수 있는 현재의 유일한 기술이자 가장 유능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용을 내야 하고요. 그 부분을 지금 기술 전환을 쉽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와 도시가스 그런 기술을 통하여 열 공급과 전력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고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원전도 여기에 같이 묶어가지고 탄소 중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굉장히 경직적 전환들입니다. 원전은 껐다 켰다 부하 추정을 하기 어렵고요. 태양광과 풍력은 엄청나게 많은 간헐성과 변동성으로 시장을 왜곡할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고 하면 둘 다 무탄소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간에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연한 자원들이 없으면 이 과정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유럽에 그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고 그 유연성을 누가 맞춰주냐를 보면 대부분이 수력이거나 천연가스 발전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연가스의 활용성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부분에 전력 부분의 그 천연가스의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을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서 우리가 가야 한다고 하면 결국 이 저탄소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그리고 도심에 가깝게 모든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현재 도시가스의 배관망과 여러 가지 터미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이 한 걸음 더 도약하고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천연가스 산업이 꼭 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탄소 중립 과정에서의 천연가스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어서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전무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도시가스협회 정용입니다. 오늘 공사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네요. 이때 망자는 굉장히 바쁠 망자입니다. 사실은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최현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가 그렇게 녹록지 않고 매우 지금 추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천연가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가스공사는 물론이고 저희 도시가스 회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좀 침체됐던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런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최근에 와서 하루 이틀 얘기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40년 이전에 독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이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에너지 전환을 얘기를 하면서 천연가스 역할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앞에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경제성이 뒷받침되면은 에너지 전환을 이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 이것이 에너지 전환의 세 가지 축, 트라이앵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때까지 안 됐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기중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런 에너지 전환이 3D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산업혁명을 통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천연가스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발제를 하게 되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에너지 전환 지수를 이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지수가 우리나라는 작년에 3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우 비관적인 그런 수치입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ETX 에너지 전환 지수의 그 평가 지표들을 잘 보면은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은 리뉴어블 에너지가 주가 되고 전력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었을 때 에너지 전환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너지 전환 지수는 대부분의 나라가 북유럽파 내지는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상위에 랭킹이 됩니다. 랭킹되는 이유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 인프라, 그리고 전환을 위한 준비,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인덱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의 가스 산업의 인프라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도시가스 산업 또는 국내 천연가스 산업이 왜 그러면은 가스 산업뿐만 아니고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4가지 내지는 5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도시가스 산업 내지는 천연가스 산업이 달성한 인프라입니다. 도시가스 산업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약 한 2천만 이상 가구에 5만 킬로미터의 배관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스공사는 5천 킬로미터 이상의 배관망을 구축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런 한 상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과 미들스트림과 다운스트림까지 매우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구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약 한 85%의 보급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스템적인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연가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범용성입니다. 브라이어티한 이런 성격들은 앞으로 에너지 전환에 매우 유용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석연료의 중요성보다는 그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 가지고 있는 한계, 석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는 원자력이 갖고 있는 수용성의 한계, 리뉴어블 에너지 갖고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지역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역시 천연가스의 범용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천연가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상업뿐만 아니고 발전 그리고 연료전지라든지 또는 원료에서 연료까지 다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보면은 천연가스뿐만 아니고 원별 소싱을 보면은 석유와 석탄, 원자력은 이용 단계에 보면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천연가스는 약 30%가 발전, 30%가 가정상업, 30%가 이렇게 해서 333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그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매우 다양하고 거기에 기술 옵션이 더 첨가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천연가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혁신적인 기술들을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교란성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트랜지스터가 진공관을 굉장히 급격하게 극복했듯이 교란성 기술이 한번 기존의 시장을 흔들면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CCUS와 같은 기술이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하고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을 때는 천연가스는 더더욱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력에 대한 막연한 기대입니다. 지금 전력을 사용하면은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 개수는 0.44 CO2 톤 per 메가와트 아워입니다. 반면에 우리 천연가스의 온실가스 배출 개수는 0.21 CO2 톤 per 메가와트 아워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연가스의 배출 개수가 발전의 2분의 1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발전소를 가동해서 전력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마지막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당연히 하죠. 그런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온실가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분식회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얼굴만 가지고 화장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몸 전체에 건강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듯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전력의 배출 개수가 전력의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다시 말해서 투입되는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고 하면은 현재 0.44 CO2 톤 per 메가와트 아워가 점진적으로 2050년대까지 0으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엄청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약 8%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율을 여기에 2030년도까지 한 30% 이상, 35%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한다고 하면은 2035년도에 가서 천연가스의 배출 개수 0.2와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연가스는 그 지금부터 아무런 노력과 기술적인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간다고 했을 때 2035년도에 가더라도 0.2를 유지하는 반면 발전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야 2035년도에 가서 배출 개수가 0.2로 낮추어져서 천연가스와 같은 균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전문가니까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년까지 35%까지 과연 올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노력하면 되겠지만은 매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청정성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가소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관한 예로 건물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개수를 이제 낮추려고 하면은 전기를 올 전기화를 하면 된다고 매우 강조를 합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축물의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 시공, 운영, 폐기 이 네 단계 전 사이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온실가스를 달성하려고 하면은 천연가스 난방을 전기 난방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부터 스마트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시공을 해서 스마트한 기자재를 사용하고 운영 단계에서 절약을 하면서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폐기물을 최소화시켜야 온실가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전력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단순하게 천연가스 내지는 재생에너지 이런 단순한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자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배출 경로를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천연가스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다양한 전환 옵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CCUS도 그렇고 우리 천연가스 배관망 기존 배관망을 활용하면서 수소를 나중에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배관망을 사장화시키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공급해 나갈 수 있다. 또 여기에 지금 가스공사도 관심이 있고 저희들도 관심이 많은 일본의 메타네이션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지만은 언젠가는 달성할 수 있을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들이 천연가스와 결합되었을 때는 매우 유용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리뉴어블 에너지다.
이런 아주 뭐랄까요 편협된 어떤 덩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앞에 말씀드린 에너지 전환의 트라이앵글, 에너지 전환의 트라이앵글은 역시 경제성, 지속 가능성, 에너지 안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천연가스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인 감사합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천연가스가 왜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 느낄 수 있었던 발표였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발제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에너아이디어 김희집 대표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에너지 업계 훌륭하신 분들과 또 주요 에너지 언론사들 앞에서 제가 제1회 가스 포럼에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여기 계신 가스 산업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따뜻한 겨울을 늘 보낼 수 있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바로 여기 가스 산업에 계신 분들 덕분입니다. 심지어는 그 가스가 생산되는 국가 국민들보다도 더 따뜻하게 우리가 또 저렴하게 이 가스를 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이 가스 산업이, 대한민국 가스 산업이 좀 저평가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그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배터리, 바이오, 뭐 조선 이런 산업들, 거기에는 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렴하게 이 에너지를 공급한 대한민국의 이 가스공사, 한전 또 여러 에너지 기업들이 그 역할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첨단 제조업, 저희는 이 에너지 산업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팬데믹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좀 쉽게 우리나라가 이런 인프라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 가스공사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가스나 이런 면이 이제 우리가 이제 편하게 거의 모든 이슈가 안정화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것이 돌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가스 산업 여러분들이 참으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현물 가격이 특히 MMBTU당 뭐 2불대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뭐 80불까지 심지어는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높은 비용으로 많은 부담이 됐는데 아직도 미수금, 가스공사가 안고 있는 그 미수금이 15조에 달하고 아직도 민수용은 원가의 80%만 가스공사가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대한민국 조선 산업이 이렇게 세계적인 산업이 된 게 우리 사실은 가스공사가 FOB를 통해서 가스 수입을 하면서 LNG 건조 능력이 뛰어나게 됐던 그런 거 뭐 명쾌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가스 산업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주 편안한 산업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힘든 산업으로 이제 돌변을 해서 사실 가스공사 임직원을 비롯한 가스 산업 많은 분들이 큰 과제들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그 가스 산업 인사이트 자료 제가 발제하면서 단기 과제로 한 2가지, 그 다음에 중장기 과제로 한 4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단기 과제는 저희가 이 최근에 이 가스 현물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입 부분에서 가스공사가 많은 것을 안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보지 않았습니까? 수급 안정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자유시장 그런 경제 체제와 공공성의 조화는 어디가 합리적인가 한번 국가적으로 잘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과제는 특히 발전용 가스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평균 요금제는 없어지고 개별 요금제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이제 직수입도 이제 거의 30% 40% 이제 이렇게 육박하는 그런 상태인데 직수입과 개별 요금제의 특징은 이 수급 안정화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실 그동안에 가스공사가 해주셨던 평균 요금자의 그 역할보다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가적으로 이 수급 안정화 측면에서는 직도입과 개별 요금제가 많아지는 측면에서 어떻게 수급 안정화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이게 저는 국가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인 과제로서는 과거에는 우리 가스공사가 뭐 민간 업체가 수입을 뭐 추진하다가 잘 안 되면 그것을 다 안아주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가스를 받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셨는데,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그런 일이 있다면 좀 그거에 대한 폐해는 가스공사가 좀 막아주시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좀 긍정적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가스공사 갖고 있는 그 3개의 비싼 계약, 그 중에 2개는 올해 말에 이제 완료가 되고 나머지 하나도 아주 비싼 계약이 2026년에는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가스 가격이 상당히 경쟁력을 갖게 되시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수비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한번 공격적으로 판을 좀 다시 긍정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좀 보시는, 그래서 좀 더 치고 나가시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뭐 도시가스 발전 공기업들과 잘 협조하셔가지고 이 가스공사의 평균 요금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활용하시는 방안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장기 과제는 전력 수급 계획을 최근에 보시면 아주 답답하실 텐데, 제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하면 2030년 가스 발전이 전체 전력 발전의 23%를 차지하다가 2036년이면은 9%대로 떨어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자력과 이제 재생에너지가 잘 우리 계획대로 갔을 때 대비인데, 제가 보기에 아까 많은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가스는 이 백업용 전원으로서 발전용으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는 결국 가스가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가스공사는 이제 좀 백업 플랜을 좀 더 갖고 계셔야 되고, 또 백업 플랜을 충분히 갖고 계시다 보면은 사실 좀 더 많이 장기 계약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좀 더 물량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겠습니까? 물량을 좀 더 쌀 때 더 많이 샀더라도 남는 물량은 세계 시장에서 점점 커지는 이 트레이딩 시장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스 산업계가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닌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아주 장기적인 그런 계획가에서 아까 정의용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이메탄이라고 하는 일본의 가스업기가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스의 이 훌륭한 인프라, 터미널부터 배,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방안도 계속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스공사가 앞으로도 이 경제적으로 가스를 공급하시고 수급 안정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계속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국내 천연가스 산업이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 과제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세 분이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발제해 주신 주제들을 바탕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을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의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김수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함께해 주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김윤경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김현진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천대학교 강희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는 토론에서부터는 좌장님이신 김수희 교수님께 잠시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홍익대학교 상경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김수희 교수라고 합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발제자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조홍준 교수님은 탄소 중립 과정에서 천연가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정의용 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님께서는 에너지 전환에서 도시가스 산업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께서는 대한민국 천연가스 산업의 도전 과제라는 주제하에 그 역할을 6가지 정도 장단기로 나누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발제자분들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김윤경 교수님, 김현진 교수님, 박진표 변호사님, 강희창 교수님 순으로 하겠고요. 그 토론에 대한 시간은 각각 6분으로 시간 제약상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토론으로 김윤경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김윤경 교수님께서는 현재 전력거래소의 비상임 이사님이시고 해외 개발진흥재단의 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소개받은 이화여대 김윤경입니다. 그 이제 세 분 발표는 뭐 다들 이미 들으셨지만 사실 이제 토론자들에게는 기고문을 일단 배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포된 기고문을 보고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조 교수님 발표의 경우에 사실 제가 가장 마음속에 와닿았던 내용은 탄소 중립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이제 저희가 보통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수행을 할 때 그 정책을 이제 평가를 하는 기준이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제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술 진보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하고 맞는지 그다음에 수용성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대부분 효율성과 그다음에 수용성 부분에서 굉장히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는 게 전 세계가 하고 있고 우리도 해야 되고라는 측면에서 약간 끌려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걸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명쾌하게 세우고 특히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됐는지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공감대 내지는 수용, 인지 이런 부분이 같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미리 좀 이루어졌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무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는 사실 이제 또 이 부분에서도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게 어떤 그런 편협한 명제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말씀이 사실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굉장히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에너지원에 대해서 어떤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에너지원들은 보완성도 있고 대체성도 있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잘 살리면서 저희가 해야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최소로 쓰면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하면 특정한 에너지원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게 아니라 에너지원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조금 더 고려하는 측면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표님께서 해주신 발표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에 참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효율성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참여자들 간의 경쟁을 어떻게 유도를 하고 참여자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방식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장만 열어놓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시장이 잘 굴러가는지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모든 세 분이 모두 다 공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제 결국엔 에너지 안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경제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경제성하고 에너지 안보는 결국에 상충 관계지 두 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달성을 하려면 뭘 하나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의 경험치를 보면 항상 모든 걸 다 요구당하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었나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에너지 원들이 서로 갖고 있는 장단점을 조금 더 감안을 하고 에너지 원 간의 서로 대체성하고 보완성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면서 효율적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조금 더 부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 저기 좌장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해외자원개발협회, 그러니까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고요.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 많은 사업에서 성공을 하셨어요. 그 특히 E나 그러니까 N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하시는 작업에서도 사업에서도 성공률이 좋고, 그리고 뭐 오만 LNG나 이런 데서도 설비에 투자를 하셨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잘하는 게 뭔지를 좀 찾아서 그걸 좀 더 열심히 잘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제 이 자원개발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동안에 정리를 좀 하셨으니 이제는 다시 엔진을 붙여서 나가서 좀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좀 많은 게 막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사업을 하고 사업 지분도 확보하시고 하는 작업을 하셔서 조금 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를 많이 해주시는 게 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경 교수님께서는 탄소 중립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안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가스, 그러니까 뭐 신재생이나 다른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이 가스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에서 가스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토론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진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 재직하고 계시고 삼성경제연구소 그다음에 가스공사 비상임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의 어드바이저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현진입니다. 세 분 발제 잘 들었고요. 먼저 첫 번째 탄소 중립 과정에서 천연가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조홍정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은 과학적 원칙, 그리고 경제적 원칙, 그리고 이 부담을 과연 누가 다질 것인가라는 것을 포함한 이 민주적 원칙, 이 세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원칙에 입각해 볼 때 이 탄소 중립의 이행에 있어서 얼마나 이 천연가스라는 에너지원이 중요하고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 용어만 들어도요, 상당히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에서의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탄소 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만이 정말 살 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꽃피울 수밖에 없는 이 탈탄소 기술과 이 산업에 투자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인데, 다만 조홍정 교수님께서도 잘 짚어주셨듯이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 길이 정말 탄탄대로도 아니고요, 꽃길도 아니고, 또 이게 뭐 지금 정책적 역행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멈추어가거나 돌아가는 어떤 조정기랑 반등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선행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의 과실을 향유할 때까지는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재정적 여력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이 에너지 대전환의 어떤 길목에 서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은 우리가 다리를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너갈 다리까지 불살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건너갈 다리가 바로 이 천연가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건너갈 다리에 대한 전략, 이게 이행기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을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기술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탄소 중립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천연가스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제해 주신 우리 정혜용 전무님, 에너지 전환의 최선봉장 도시가스 산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혜용 전무님께서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탄소 중립의 연착력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가스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너지 전환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천연가스가 지닌 그 확장성, 그리고 기술 혁신과의 이 시너지, 그 다음에 이 재생에너지랑 전전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잠재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좀 그 가스공사에서 오늘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여기서 이제 기술혁신 중에서 이 CCUS의 그 상용화 기대감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올 초에 이제 CCUS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 이 시행령 마련을 위해서 이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점에 대해서 가스공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혹시 시간이 된다면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세 번째 발제 마지막으로 이제 김희집 대표님께서 대한민국 천연가스 산업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단기 과제 그리고 네 가지의 장기 과제를 그 제시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총망라해서 제시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중요한 과제인데 시간 관계상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장기 과제로 지적을 하신 이 과거에 비싸게 도입했던 이 가스 장기 도입 계약이 이제 속속 만료되는 현 시점에서 이제 가스공사가 이제 본연의 이제 가격 경쟁력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전반적인 제도 검토와 그다음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점은 저는 우리 가스 산업의 발전에 그리고 공사의 경쟁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 사실 그상 가스공사에 쏟아졌던 그런 좀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장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상장 회사로서 이 주주가치 제고에도 힘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현 시점에서 참 가스공사한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지적하신 이 백업 플랜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국제 가스 트레이딩 시장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도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스공사가 혹시 준비하고 계신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오늘 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 마지막 말씀은 참 이 안정적이고 또 경제성을 또 충족할 수 있는 이런 가스의 도입, 이게 우리 가스공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고 또 우리 국가적 과제인데, 이런 가스 도입과 또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좀 상징성 있는 민관 협력 사례를 우리 또 가스공사가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가스 산업의 발전에 상당히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현진 교수님께서는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탄소 중립 과정에서 그 과학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가스 산업의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그다음에 CCS 상용화와 관련해서 가스공사의 역할, 그다음에 장기 도입 계약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경제성 확보 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박진표 법무부인 태평양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박진표 변호사님은 전력, 가스 및 에너지 분야 규제 계약 투자에 관해서 다방면으로 자문을 해온 전문가이십니다. 그럼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진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가스산업 인사이트 창간호 기념 토론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가스 산업의 중요성이 지금 뭐 에너지 전환을 계기로 막 이렇게 감소되는 거 아니냐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또 반대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제가 또 코멘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앞에 이제 발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이 이미 너무 정리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뭐 덧붙일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근데 또 뭐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이제 오늘 정리한 걸 가지고 보는데 이제 이게 2023년 한국가스공사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ESG를 또 중심으로 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약간 거기서 조금 뭐 인사이트라고 해나 그걸 얻어가지고 조금 약간 ESG를 각색해서 조금 아까 동일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란 게 이제 우리 인바이러먼트로 보시고 이제 에너지 전환 이슈를 많이 하셨지만 사실 그거와 연관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일렉트리시티 이제 전력 산업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에너지 전환도 이제 전력 산업에서 유래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면 이제 에너지 전환이란 전원 믹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전력 산업에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전력 개통, 전력 시장의 변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에너지 전환 계속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력 개통 부분이 사실은 전력의 어떤 발전소의 가동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현실화되어 있고요. 동해안 권역에 있는 석탄 발전소 같은 건 거의 지금 가동 중지에 가까운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력 시장도 전력 거래소가 중심이 돼 가지고 뭐 실시간 시장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됐든 LNG가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LNG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 어디 공기업에 가가지고 공기업에 가서 이제 그 걱정하시는 어떻게 LNG 발전 투자를 해야 되냐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사실은 에너지 전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에서 전력 산업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투자를 위해서는 PPA 같은 걸 좀 도입해야 한다. 여기서 다 PPA를 통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수요자 창출 과정에서 이제 가스공사하고 협업이 필요해서 어떤 가스 연료 거역과 이제 PPA 같은 걸 뭐 세트로 한다든지 그래서 정부에 대한 건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전력 산업 관점에서 의견을 드렸고요. 또 한편에 S인데 소셜이라고 하는데 시큐리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소셜은 사실 시큐리티 관점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KDI 쪽으로 이제 모잠비크 LNG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예타할 때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굉장히 모잠비크 LNG 할 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가스공사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그걸 이제 또 결국 다 뒤집으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정도 이제 정성을 했고 이런 노력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에너지 안보와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시큐리티 역할도 중요하고 생각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수급 관리 이런 부분들 물량 이런 부분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물론 이제 재생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불투명성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길이 탄탄하고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공사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 부분인데 이제 가버넌스인데요. 뭐 우리 가버넌스는 사실은 이제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버먼트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자체적인 가버넌스만 따질 수는 없고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사실 정부의 역할이 있고 지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이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면서 너무 가버먼트의 이제 역할이 너무 큰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요금, 뭐 전기 요금도 그렇고 우리 가스 요금도 그렇고 너무 조금 아무리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생계나 이런 부분들 산업 부분에 대해 영향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좀 정도가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로서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금 정상화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요금 정상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아주 사후적으로 이제 추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부분들이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 공기업들이 조금 노력을 더 하셔서 정치인과 정부를 좀 설득해서 이런 부분들 요금 정상화시키고 또 거기서 재원이 나온 게 사실은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산업을 또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아까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가버먼트의 관계에서 조금 수세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김희직 교수께서 아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기회 개발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도식으로 이제 그 도식화된 어떤 걸 유지하기에는 너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요. 규제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참 어떻게 보면 가스공사가 이제 규제 환경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상 어떤 규제되는 이제 도매가스 도매 사업자로서 뭐 그 규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그 환경 속에서도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개별 요금제 뭐 저도 예전에 조금 자문을 드렸습니다만은 개별 요금제가 하나의 또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런 거 비슷한 부분은 사업기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자원 개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진표 변호사님께서는 ESG와 관련해서 가스공사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규제와 관련해서 그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그 규제를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천대에 계시는 강희창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창 교수님은 현재 자원경제학회 이사이시고 환경경제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며 현재 한전 경영경제 포럼의 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강희찬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김수희 좌장님께서 저랑 친하다는 이유로 한번 살아남으라 이런 의미로 마지막에 두신 것 같은데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직 말씀하지 않았던 부분만 한번 잘 얘기해서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오늘 또 토론자 세 분께서 뭐 말씀하셨던 부분들 뭐 제가 평소에 생각하신 부분들하고 거의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곧 앞에서 얘기하지 안 된 약간 위기 부분하고 약간 기회 부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외적으로 천연가스 관련된 상황이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적으로는 직도인 물량이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고 해외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들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면 그 가스공사는 전력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공공 비축량 감소의 문제라든지 또 터미널 사용 허가로 인한 어떤 품질 문제라든지 또는 인입량의 적절성 문제라든지 가스공사 도입 물량 감소로 인해서 재정 악화의 문제라든지 또 이에 어떤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어떤 신사업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걸 위한 조직이 있는지 또는 지금 개별 요금제 같은 거가 지금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의 문제라든지 또 이 전력 분야에서 천연가스가 어느 정도까지 서바이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예측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굉장히 탄탄하게 연구하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괜찮을 거야 뭐 천연가스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냥 공세적으로 수세적으로 가다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민간 발전 사업자의 직도인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은 사실은 뭐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러한 그 시장의 경쟁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공공의 수입 물량에 책임지는 가스공사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텐데, 아까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얘기를 이제 김희집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신사업 영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딩에서도 저는 사실 최근에 어떤 IMO의 규제와도 관련돼 있긴 하지만 이 선박 LNG 관련된 벙커링 사업 같은 것들도 지금 여러 민간 기업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또 우리 가스공사에서도 같이 좀 생각하면서 그것이 신사업인 동시에 저는 국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대안의 하나로고, 트레이딩 속에서 그 비축 물량을 우리로 이제 국내적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그런 이제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 발전 사업자, 심지어는 뭐 한전에서조차, 한전이나 아니면 그 가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자체적인 가스 인수지를 뭐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 가운데서 뭐 이거를 뭐 막겠다 이거보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신사업을 좀 찾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걸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안전의 문제, 건설과 운영에서의 안전의 문제가 이제 도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안전 문제를 가스공사의 어떤 신사업 영역 쪽으로 좀 한번 고민해보고 이제 투자와 적합한 인력 재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가스공사는 지금 현재도 다양한 이제 어떤 수입지 다변화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레이딩을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 인력을 많이 좀 더 채용을 하고, 그들을 바탕으로 좀 이런 선물 거래까지도 가능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다변화의 노력은 정말 드러나든 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희찬 교수님께서는 그 민간 LNG 도입업자와의 어떤 관계 설정, 그리고 트레이딩과 벙커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저희 발표해 주신 분들 이 토론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나 아니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있으실 것 같았어요. 각각 한 1분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 발표해 주신 조홍종 교수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무슨 질문이 있었는지 딱히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다 좋습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송배전망을 천문학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현재도 지금 남해안에 있는 재생에너지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탄소중립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원전도 엄청나게 이제 같이, 이번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두 가지 다 경직적인 전원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유연성 자원이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간헐적인 이 자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ESS를 천문학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다른 백업 전원을 또 달아야 되고, 이 많은 비용과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전력 설계 시스템을 과연 이대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 저희가 이제 연구자들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뭐 업계에서도 특히 가스공사의 역할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전 역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정의용. 네. 예, 저도 오늘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잘 들었고, 코멘트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길은 험하고 멀지만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는 이행 과정에서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에너지 전환의 트라이앵글, 다시 말해서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안보, 이런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리 모든 국민이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 가스공사의 라스트 리조트의 역할로서 가스공사의 마지막 남아 있는 공적 기능은
반드시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스공사의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김희집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분들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저는 많이 아주 공감하는 내용들을 잘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3주 전에 이제 휴스턴에서 열렸던 그 세라위크라는 에너지 그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역시 그 대한민국 가스 산업의 경쟁력 그 역할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가스 공사가 특히 그 앞으로는 그동안 수세적인 입장이었는데 저는 이제 중장기 가스 계약도 아주 잘 이제 하시고 계시고 특히 요새 개별 요금제에서 굉장히 선전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 큰 역할도 더 하시는데 아마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 의식에서 좀 벗어나셔서 좀 그런 것들을 잘 구상하셔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기업 저는 충분히 그 역량이 있으시다고 믿거든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에서 질문해 주시는 분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직 가스공사 이사회에 참여했던 원광대 송문규 교수입니다. 먼저 제가 가스공사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가스공사 전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성이라는 대중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는데 오늘 이러한 제1회 코가스 포럼을 통해서 그런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도 마련이 된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약간의 그 경직성이나 정체성의 타파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런 여러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좋은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 코가스와 특히 우리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탄소 중립하고 에너지 전환에서 그 천연가스의 중요성은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제가 더 덧붙인 말이 없고요. 또 우리 천연가스 산업에 있어서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우리 김희집 대표님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스공사 이사에 참여하는 동안에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 미수급 문제 아닙니까? 제일 이제 우리가 아쉬우면서도 오해도 받고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웠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전기나 가스 요금의 원가 연동제 이것이 결국은 추진이 돼야 되고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 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김희집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 원가 기반의 지역 차등제 요금, 지역별 생산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더 비싸게 요금을 내고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함으로 인해서 전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미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금의 경직성을 어느 정도 유연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스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과 관련해서 답변은 가장 가까운 발제와 관련이 계신 김희집 대표님께서 한 1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 또 가스공사의 향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다음으로 사장님이 고견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 이제 말씀드릴 토픽이 완전히 소진돼가는 그런 상태인데
그 사장님께서 저는 지금 가스공사 최근에 정말 훌륭한 사장님뿐만 아니라 임원진도 아주 훌륭한 이 팀워크 임원진이 되신 것 같아서 아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나오신 많은 분들이 좋은 과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잘 좀 사장님 리더십 하에 많이 좀 잘 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토론하신 분 중에 몇 가지 질문도 나온 것 같아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제가 이 정말 길다면 길고 좀 제 생각에는 좀 짧은 이 시간 동안에 벌써 수많은 그런 과제와 숙제와 또 어떤 희망과 전망 뭐 이런 게 다 생겨서 정말 지금 늦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자리를 좀 자주 만들고 정기적으로 이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에 먼저 답변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해외 자원 개발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낮에 막 회사에서 머리가 아프다가도 밤에 잘 때 꼭 10년 전에 이 자원 개발에 투자해 주셨던 먼저 선임 사장과 그 당시에 여러 임직원께 마음의 감사를 이제 하고 잠들고 이렇게 했을 정도로 지금 10년이라는 거의 10년의 1996년에 처음 이제 인도네시아에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한 2014년 요런 무렵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 여러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10년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통을 짊어지고 온 결과 상당히 해외 자원 개발의 결실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최초로 해외 자원 개발에서의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민간을 다 합해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거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전임 투자하신 단계부터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또 이끌어 오시는 데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많은 조언과 또 이 서포트를 제공해 주신 전문가들께 제가 다시 한번 깊은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아까 에너지 안보에도 우리가 기여를 했지만 이미 약 누적돼서 1.8조 원을 그러니까 1조 8천억 원을 요금 인하에 또 썼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작년 현재 이제 48%의 원금은 다 회수를 했고요. 15조 원쯤 투자를 해가지고 원금은 다 회수를 했고 이게 이제 중간에 있기 때문에 48% 회수를 했고 2030년이나 31년 즈음에는 거의 100% 이제 투자가 회수될 것으로 이건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돈들이라서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잘했고 그 과정에서 아까 김현진 교수님께서 지적과 또 추천을 해주셨던 대로 민관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동반해서 진출한 민간 기업이 많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의 그런 수익이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에 나갈 때는 자원 개발을 할 때는 지금도 우리가 이런 많은 노력을 함께 이제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이제 가스 산업 경쟁력을 위한 CCUS법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제 많은 대비는 하고 있는데 저도 전 세계를 지금 다니면서 그런 메이저들의 이제 최고위층들과도 아주 심층적인 대화를 나눠봐도 아직도 많은 우리 교수님들이 처음 발제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탐색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수소에 대한 연구도 이제 많이 다각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기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발 속도가 따라주지를 않고 무엇보다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이제 여러 군데 발을 들이는 암중무색의 기간이 아닌가 이런 그 느낌이 강하게 있어서 우리도 뭐 하나를 이제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스공사가 어찌 됐건 공기업이고 또 이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각오와 의지는 이제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방향에서 어떤 실타래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이제 이렇게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 MOU도 많이 맺고 있고 이메탄 같은 경우도 도쿄가스랑 또 새롭게 그 MOU를 맺어서 그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하드웨어 시스템 배관망을 비롯한 이런 시스템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탈탄소 이후의 시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경제성의 문제와 이 수용성의 문제를 어떤 그 기술이 차지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더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들은 오늘 또 저희가 숙제로 많이 받아서 더욱더 이어받아서 이제 할 것이고 아까 그 단기적 과제로 우리 김희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민간의 선택적 도입의 문제 또는 또 국내 직도입사와의 문제 또 그리고 대외적인 리스크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의 대비책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일부 용역도 좀 추진하고 있고 우리 오늘 들어보니까 또 교수님들께서 또 많은 새로운 또 인사이트도 정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또 과제로 연결시켜서 계속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이제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오늘 너무나 그 뜻깊은 시간이었고 모처럼 이런 시간에 제가 또 공부도 심층적으로 더 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그 보람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 또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세 분 발표자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교수님 그다음에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라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는 뭐 가스공사 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의 입장에서는 공공기업 로서 공공성과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자로서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아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성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1회 코가스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가스 포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